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즐거운 만남이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겁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는데 가슴 한편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인간관계란 당연히 피곤한 것이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피로감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피로의 원인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늘 밝은 얼굴로 다가오지만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는 사람들을 보며 깊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과는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어떤 이와는 잠깐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조차 길게 느껴질까요? 그는 오랜 관찰 끝에 한 가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말과 표정으로 다가오지만 실은 그 안에 담긴 마음의 온도가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도 차갑게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관직에 오른 후 수많은 사람을 만났던 정약용은 특히 한 가지를 주목했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 중에 유독 함께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틀린 것이 없고 행동에도 결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헤어진 뒤에는 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따뜻해 보이는 난로 곁에 있었는데 실은 그 불이 그려진 그림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처럼 말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이 아직 젊은 관리였을 때 한 선배 관료가 자주 찾아와 학문을 논하곤 했습니다. 그는 항상 정약용의 견해를 칭찬하고 함께 개혁을 논하자며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와 만나고 돌아올 때마다 정약용은 왠지 모를 피로감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긴 대화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는 정약용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왔던 것입니다. 칭찬 속에는 은근한 비하가, 격려 속에는 묘한 시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인연이란 단순히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남기는 과정입니다. 좋은 인연은 만남 후에 마음에 따스한 온기를 남기지만 그렇지 못한 인연은 보이지 않는 상처를 하나씩 새겨놓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미묘한 차이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모든 만남을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유배 시절 그는 더욱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진짜 인연과 가짜 인연의 차이를요. 권력이 있을 때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그가 어려움에 처하자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반면 평소에는 조용히 곁을 지키던 몇몇은 그가 가장 힘들 때 편지 한 통, 책 한 권으로 위로를 전해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시골 농부였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 농부는 별다른 말 없이 가끔 찾아와 함께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화려한 말도 거창한 위로도 없었지만 그와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때 정약용은 확신했습니다. 사람을 가려내는 눈을 기르는 것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내 마음과 삶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과의 만남 후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가벼워집니까? 무거워집니까? 따뜻해집니까? 차가워집니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관계의 겉모습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관계가 내 마음에 무엇을 남기는지 들여다볼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정약용은 한 가지 더 깨달았습니다. 필요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톡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독은 우리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듭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정약용은 답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라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 선택하라고. 모든 인연을 다 품고 갈 수는 없으니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지혜를 기르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관계를 정리한다고 하면 차가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보기에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나쁜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입니다. 썩은 가지를 잘라내야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듯
나를 병들게 하는 관계를 정리해야 진정한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이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고 끊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인연을 가려내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시절 정약용의 서재에는 함께 공부하겠다며 찾아온 동문들이 많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같은 꿈을 품고 글을 읽던 그들은 서로를 평생의 벗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이는 정약용의 학문적 재능을 이용하려 했고 어떤 이는 그의 집안 배경을 통해 출세의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급제 후에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진심으로 학문을 논하던 벗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고 나머지는 이익이 생기면 다가오고 위험이 보이면 멀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관직에 오른 뒤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개혁을 지지한다며 머리를 숙이던 이들이 정치적 바람이 바뀌자 서늘한 표정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정약용은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동료 관리의 변신이었습니다. 정약용이 왕의 신임을 받을 때는 매일 같이 찾아와 의견을 구하고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이 정적들의 모함을 받기 시작하자 그는 마치 처음부터 모르던 사람인 양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이들 앞에서 정약용을 비난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배신의 순간들을 겪으며 정약용은 쓰라린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의 많은 인연은 사실 인연이 아니라 거래였다는 것을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유지되는 관계, 이익의 저울추가 기울면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연결, 그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는 인연의 실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00명의 지인보다 1명의 진짜 벗이 낫고 1000번의 만남보다 1번의 진심 어린 대화가 더 값지다고 말입니다. 유배의 시간은 정약용에게 또 다른 시험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그를 찾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때 충성을 맹세하던 이들은 감감무소식이었고 도움을 청하던 이들은 이제 그를 피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왜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가짜 인연들이 스스로 떨어져 나가고 진짜 사람들만 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정작 가까이 있을 때는 눈에 띄지 않던 사람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평소 과묵했던 한 후배는 위험을 무릅쓰고 정약용의 가족을 돌보았습니다. 시골의 한 스승은 격려의 편지를 꾸준히 보내왔습니다. 이름 없는 농부들은 그가 유배지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용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정약용으로부터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으로서의 정약용을 아꼈을 뿐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정약용은 확고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인연을 끝까지 안고 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짜 인연을 붙잡고 있는 것이 진짜 인연을 만날 기회를 막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이미 가득 찬 그릇에는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나쁜 관계로 가득한 삶에는 좋은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인연을 정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것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더 나은 길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억지로 붙잡은 인연은 결국 서로를 병들게 할 뿐이라고.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며 멀어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인연을 정리한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원망할 필요는 없다고. 그저 조용히 거리를 두고 각자의 길을 가면 된다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며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욕심을 버릴 때 오히려 진정한 관계가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노년에 이른 정약용은 회고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었다고. 진짜 지혜는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맞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라고. 100명과 피상적으로 아는 것보다 1명과 깊이 아는 것이 더 값진 삶이라고 말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볼 때 학문의 깊이나 말솜씨보다 먼저 살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였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는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징조를 발견했습니다. 이 징조들은 처음에는 미묘해서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한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말은 공손한데 눈빛과 태도에서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한 관리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항상 예의 바르고 겸손한 말투를 사용했습니다. 상사든 부하든 가리지 않고 존댓말을 쓰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동자는 차갑게 상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연극 무대 위의 배우처럼 그는 친절함을 연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계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절은 상대를 이용하기 위한 도구이고 겸손은 자신을 숨기기 위한 가면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진심은 숨길 수 없다고. 아무리 말을 꾸며도 아무리 표정을 만들어도 눈빛에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드러난다고. 따뜻한 사람의 눈에는 온기가 있고 차가운 사람의 눈에는 계산이 있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이익과 손해에 따라 말과 행동의 온도가 급격히 바뀌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이 젊은 시절 만난 한 상인이 그랬습니다. 그는 정약용이 고위 관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최고급 차를 대접하고 귀한 선물을 보내며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정약용을 지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그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만남을 피하며 심지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약용을 깎아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때는 최고의 대우를 하지만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을 날씨에 비유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리 기울고 저리 기우는 갈대 같다고. 그들에게는 중심이 없고 오직 이익만이 나침반이라고.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피곤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징조는 남의 흥과 실패를 듣고 있을 때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가장 발견하기 어려우면서도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정약용은 한 동료 관리를 통해 이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평소 모든 사람에게 친절했고 도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실패를 이야기할 때면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안타까워하는 척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눈에는 만족감이 번뜩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느낍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 자신이 올라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성공은 위협이고 당신의 실패는 위안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당신도 모르게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고. 성공해도 기뻐할 수 없고 실패하면 2배로 괴로워진다고.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의 실패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 세 가지 징조가 모두 나타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유배지로 몰아넣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정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학문을 논하는 동료로 다가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정약용의 재능을 시기했고 기회만 있으면 흠을 찾으려 했으며 결국 모함을 일삼아 정약용을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를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이 세 가지 징조만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인연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서두르지 말라고. 시간을 두고 관찰하되 이 세 가지 징조가 보이면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라고 말입니다. 물론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차가웠던 사람이 따뜻해질 수도 있고 이기적이던 사람이 이타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실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특히 이 세 가지 징조가 뚜렷한 사람은 더욱 그렇다고. 그러니 희망적 기대보다는
냉정한 관찰을 바탕으로 관계를 결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정약용은 한강가를 거닐던 어느 겨울날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 흐르는 물은 급하고 거칠었지만 멀리 보이는 물줄기는 잔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간관계도 이 강물과 같다는 것을요. 너무 가까이 다가와 휘몰아치는 사람은 처음에는 정겹고 든든해 보여도 결국 내 마음의 둥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젊은 시절 정약용에게는 매일 같이 찾아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밤까지 정약용 곁을 떠나지 않았고 모든 일에 관여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열정과 관심이 고마웠습니다. 외로울 때 곁에 있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려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약용의 모든 일정을 알고 싶어 했고 모든 결정에 개입하려 했으며 심지어 다른 사람과의 만남까지 통제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정약용이 홀로 책을 읽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친구는 서운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벗이 아니냐고, 왜 나를 멀리하느냐고. 그때 정약용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정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것을. 강물이 둑을 넘으면 홍수가 되듯 관계도 적정선을 넘으면 서로를 파괴한다는 것을. 그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해와 원망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관계가 건강해졌습니다. 강가에 서 있는 나무를 보며 정약용은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무들은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랍니다. 너무 가까우면 햇빛을 가리고 영양분을 빼앗지만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 서로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풍이 올 때는 함께 바람을 막아주고 가뭄이 들 때는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인간관계의 모습이 아닐까요?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한 농부와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농부는 매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열흘에 한 번 혹은 보름에 한 번 정도 들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올 때마다 정약용은 진심 어린 위로를 받았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고 특별한 일을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 한 잔을 나누며 계절의 변화나 농사 이야기를 나눴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만남은 정약용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농부는 정약용이 힘들어할 때도 과도한 위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줄 뿐이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요란하게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함께 기뻐해줄 뿐이었습니다. 이런 절제된 관계가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만들어냈습니다.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멀리 있어도 가까운 사람이 있고 가까이 있어도 먼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관계에도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너무 가까우면 질식하고 너무 멀면 소외감을 느낀다고.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맞는 적정 거리를 찾는 것이라고. 그 거리는 사람마다 다르고 관계마다 다르며 시기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러니 끊임없이 조정하고 균형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차갑게 대한다거나 관계를 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말하는 거리 두기는 다릅니다. 그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의 공간을 인정하고 나의 공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강물이 제 길을 가듯 나무가 제 자리를 지키듯 우리도 각자의 삶을 살면서 필요할 때 함께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만나던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기로 하면 서운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경험에 따르면 이런 변화가 오히려 관계를 더 특별하게 만듭니다. 매일 먹는 밥은 그 고마움을 잊기 쉽지만 가끔 먹는 별미는 오래 기억에 남듯이 적당한 거리를 둔 만남이 더 의미 있고 소중해집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임을 알게 되었다고.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고 나무처럼 든든하게 서 있는 관계가 가장 아름답다고. 거리를 두는 것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관직 시절 정약용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썼습니다. 새벽에 찾아오는 민원인도 정성껏 맞이했고
밤늦게 부탁하러 오는 동료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남들은 그를 착하고 인정 많은 사람이라 칭찬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루는 24시간도 모자랐고 정작 해야 할 공부와 백성을 위한 일에는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정작 자신에게는 가장 나쁜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이 중요한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한 지인이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상대방의 실망한 표정을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일을 도와주느라 며칠을 보냈고 개혁안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정책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정약용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한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수백, 수천 명의 백성을 외면한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지키기 위해 정작 해야 할 일을 포기한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을까? 그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겁한 사람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때부터 기준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누구의 부탁을 들어줄 것인가? 언제 거절하고 언제 수락할 것인가?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거절하면 상대방이 서운해했고 때로는 원망의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친구들은 그의 거절을 이해했고 오히려 그의 시간과 에너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반면 그를 이용하려던 사람들은 스스로 떠나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동료와의 대화였습니다. 정약용이 그의 부탁을 정중히 거절하자 그 동료는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왜냐고 물으니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이든 들어준다면 나는 계속 무리한 부탁을 했을 것이라고. 당신이 선을 그어주니 나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고. 그때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건강한 거절이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더욱 확실하게 자기 보호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학문을 배우러, 어떤 이는 인생 상담을 하러, 어떤 이는 그저 유명인을 만나보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를 맞이했지만 곧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건강도 시간도 에너지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진심으로 배우려는 사람에게는 문을 열되 구경거리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문을 닫는다. 도움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돕되 습관적으로 기대는 사람은 거절한다. 이런 원칙을 지키자 그의 삶은 훨씬 단순하고 명료해졌습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일, 즉 책을 쓰고 진정한 제자를 기르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착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구분하라고. 착한 사람은 선택해서 돕지만 약한 사람은 거절하지 못해 돕는다고. 전자는 힘이 되지만 후자는 짐이 된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우물이 마르면 아무에게도 물을 줄 수 없듯이 당신이 고갈되면 아무도 도울 수 없다고. 촛불이 꺼지면 어둠만 남듯이 당신이 소진되면 주변도 어두워진다고. 그러니 먼저 자신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남을 도우라고. 이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지속 가능한 선행이라고 말입니다. 말년에 정약용은 회고했습니다. 젊은 시절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그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을. 오히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좋은 사람이 되려다 나쁜 삶을 사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 그가 후세에 남긴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정약용이 모함을 받아 벼슬에서 쫓겨났을 때 그를 둘러싼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때 문전성시를 이루던 집은 썰렁해졌고 충성을 맹세하던 이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장 아팠던 것은 믿었던 동료들의 배신이었습니다.
어제까지 형제라 부르던 이가 오늘은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갔고 은혜를 입었던 이들이 오히려 그를 비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처음 며칠은 분노와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배지로 가는 길은 길고 외로웠습니다. 한양에서 전라도 강진까지 그 먼 길을 홀로 걸으며 정양용은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벌을 받는가? 그러나 어느 순간 그는 질문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강진에 도착한 정양용은 결심했습니다. 원망과 한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대신 그 시간을 온전히 공부와 저술에 바치겠다고.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개선할 방법을 연구했고 후대에 전할 지혜를 정리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등 그의 대표작들이 모두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쓴 책들의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을 모함한 이들에 대한 원망이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관리들이 어떻게 하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여전히 관직에 있는 것처럼, 아니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서 나라 전체를 보는 것처럼 글을 썼습니다. 유배지에서 정양용은 많은 제자를 길렀습니다. 그들 중에는 양반 자제도 있었지만 평민과 천민도 있었습니다. 신분을 가리지 않고 배우려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르쳤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정양용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원망하는 시간에 책 한 줄을 더 쓰는 것이 낫다고. 미워하는 에너지로 제자 한 명을 더 가르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양용을 버렸던 사람들은 하나둘 역사에서 잊혔지만 정양용이 남긴 책과 가르침은 오히려 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를 모함했던 이들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정양용의 이름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로 영원히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선택한 복수였습니다. 원망 대신 업적으로, 미움 대신 사랑으로 답한 것입니다. 정양용은 또한 유배 생활이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는 평생 권력 싸움에 휘말려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벼슬 자리에 있었다면 매일 회의와 연애에 시달렸을 텐데 유배지에서는 온전히 학문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복잡한 관계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진리를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것은 그가 유배지에서 만난 평범한 사람들과의 교류였습니다. 어부, 농부, 상인들과 어울리며 그는 진짜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책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생생한 지혜를 얻었고 그것을 자신의 저술에 반영했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 높은 자리에 있었다면 이런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양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인생에서 버림받는 순간이 올 수 있다고. 배신당하고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원망의 늪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탑을 쌓을 것인가.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입니다. 말년에 정약용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를 버린 사람들에게 감사한다고. 그들 덕분에 나는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었다고. 그들이 떠나간 자리에 진정한 벗들이 들어왔고 그들이 빼앗아간 시간 덕분에 영원히 남을 책을 쓸 수 있었다고. 이것이 바로 정양용이 보여준 궁극의 지혜입니다. 버림받은 자리에서도 새로운 것을 쌓아 올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말년에 정양용은 많은 제자를 두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제자에게는 밤새 글을 가르쳤지만 어떤 이에게는 짧은 대화만 나누고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그는 알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 시간을 어디에 써야 할지를 말입니다. 한 번은 두 명의 젊은이가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한 명은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정약용의 책을 이미 여러 번 읽었고 구체적인 의문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한 명은 정약용의 명성만 듣고 왔습니다. 막연히 출세의 비법을 배우고 싶어 했고 인맥을 넓히려는 속셈이 보였습니다. 정약용은 첫 번째 젊은이와는 사흘 밤낮을 함께 보냈지만 두 번째 젊은이는 1시간 만에 돌려보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편협하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확고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라고. 진주와 돌멩이를 같은 값에 파는 것이 정의가 아니듯 진심으로 배우려는 사람과 그저 이용하려는 사람을 같이 대하는 것도 지혜가 아니라고.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구분하는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가? 둘째, 배운 것을 실천하려 하는가? 셋째,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려 하는가?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반대로 호기심만 있고 실천은 없는 사람, 배우기만 하고 나누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그가 험담과 뒷공론을 즐기는 사람들을 철저히 멀리했다는 점입니다. 유배지에서도 권력의 동향을 전하며 이런저런 소문을 퍼뜨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약용에게도 다가와 정치적 음모나 인물평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단호했습니다. 그런 대화가 시작되면 자리를 떴고 그런 사람이 오면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험담을 듣는 시간에 시 한 수를 짓는 것이 낫고 남을 비난하는 에너지로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값지다고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약용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예의상이라도 만나주던 사람들을 이제는 아예 만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교만해졌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지켜본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교만이 아니라 집중이라는 것을, 남은 생을 가장 의미 있게 쓰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시간 관리법을 물동이에 비유했습니다. 물동이에 큰 돌을 먼저 넣고 그 다음 작은 돌을, 마지막에 모래를 넣어야 한다고. 만약 모래를 먼저 넣으면 큰 돌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중요한 사람과 중요한 일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나머지를 하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로 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한 관계의 정리를 정원 가꾸기에 비유했습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잡초를 뽑고 가지를 쳐야 한다고. 그냥 두면 잡초가 정원을 뒤덮고 쓸모없는 가지가 영양분을 빼앗는다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나쁜 관계가 좋은 관계를 밀어낸다고 말입니다. 말년의 정약용은 극도로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소수였고 하는 일도 명확했습니다. 책을 쓰고 진정한 제자를 가르치고 가끔 오는 벗과 차를 마시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그는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간과 에너지가 온전히 의미 있는 곳에 쓰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세상을 떠나기 전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약용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젊은 시절 쓸모없는 관계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한 것이라고. 만약 그 시간을 아꼈다면 더 많은 책을 쓰고 더 많은 제자를 기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 지금부터라도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누구와 함께 할지를 말입니다. 정약용은 일생을 마무리하며 후손들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가려내는 지혜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속이 비어있는 호의만 내보이는 사람, 손익에 따라 말과 표정이 바뀌는 사람, 남의 허물을 안주거리 삼아 웃는 사람, 이 세 가지 징조가 겹치는 인연은 결코 내 곁에 두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였습니다. 첫 번째 신호인 속 빈 호의는 가장 알아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하지만 그 안에 진심이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을 빈 항아리에 비유했습니다. 두드리면 소리는 나지만 안은 텅 비어 있다고.
그들의 웃음은 입술에만 머물고 그들의 관심은 필요에 의한 것일 뿐이라고.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아무리 오래 알아도 늘 타인처럼 느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 신호인 이익에 따른 변덕은 더욱 명확한 위험 신호였습니다. 정약용은 평생 많은 배신을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팠던 것은 이익 앞에서 돌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은혜를 베푼 사람이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것을 보며 그는 인간의 나약함을 절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고. 그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 다만 우리가 늦게 알아차렸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 신호인 남의 불행을 즐기는 마음은 가장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을 독사에 비유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숨어 있다가 기회가 오면 치명적인 독을 뿜는다고. 그들은 당신의 성공을 시기하고 당신의 실패를 기뻐하며 당신의 약점을 호시탐탐 노린다고.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당신도 모르게 그들의 독에 물들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 세 가지 신호를 발견했다고 해서 즉시 관계를 끊으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때로 오해받을 수 있고 일시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지켜봤을 때도 이런 신호가 반복된다면 그때는 단호하게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약용은 거리를 두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첫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 것. 둘째, 중요한 일을 맡기지 말 것. 셋째, 정기적인 만남을 피할 것. 넷째,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교류를 할 것. 다섯째, 감정적으로 연루되지 말 것. 이렇게 천천히 거리를 두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선택을 할 때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라고. 톡버섯을 피하는 것이 까다로운 것이 아니, 해로운 관계를 피하는 것도 당연한 자기 보호라고. 오히려 이것이 자신에 대한 그리고 진정한 관계에 대한 존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약용은 또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쁜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고. 그것은 좋은 인연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고. 마치 병든 나무를 베어내야 건강한 나무가 자랄 수 있듯이 해로운 관계를 정리해야 진정한 우정과 사랑이 꽃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은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가려내는 눈을 기르되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마음을 갖지는 말라고. 경계하되 미워하지 말고 거리를 두되 저주하지 말라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며 내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세 가지 신호를 기억하고 필요할 때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그대들이여, 지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이 세 가지 신호가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은 차가운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따뜻한 자비입니다. 나를 병들게 하는 인연을 놓아주는 그 순간, 비로소 진짜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일생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그리고 후세에 전하고자 했던 마지막 지혜입니다.